어르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가장 든든한 노인복지 시설을 만들어가는 케어스토리 강성만 국장입니다. 오늘 교육 영상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해마다 발간하는 노인보건복지 사업 안내 책자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 책자를 보시면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지침이 나와 있죠. 이 지침을 보시면 설치 기준에서부터 건축물 용도, 또 요양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부지 등등 다양한 실제적인 규칙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의료복지시설, 즉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과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 노인보건복지 사업 안내 책자에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숙지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 교육에서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노인보건복지 사업 안내 책자의 규정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마 이 내용 보시면 이제 노인요양원에 대한 웬만한 설치 규정에 대해서는 다 터득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제목에서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및 신고, 즉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별표 4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 노인보건복지 사업 안내 책자에서 규정들이 나와 있는 거죠. 요 보건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별표 4에 대한 부분은 따로 한번 찾아보실 필요가 있겠고, 요 자료까지도 같이 해서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의 별표 4는 다른 내용은 아니고요. 그 시설의 기준 및 직원 배치 기준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는 별표 법령인데, 거기 보시면 이제 직원에 대한 배치 기준, 또 건축물에 대한 면적, 또 기능 공간의 종류, 그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 있죠. 그래서 이 별표 4는 저희가 추후에 같이 한번 또 살펴볼 시간이 마련될 겁니다. 자, 일단은 요 내용들을 보시면, 자, 설치 기준을 보시니까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고 수행사업의 성격 및 이용 대상자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규모와 시설을 갖춰야 한다라고 나와 있죠. 특히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은 가정과 같은 환경 속에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이므로 시설 설치물을 공용하는 등 실질적인 운영 형태가 노인요양시설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라고 명기를 했죠. 그런데 이게 좀 안 맞는 내용이죠. 요즘은 노인요양시설이 가정과 같은 분위기로 시설을 설치하려고 노력하는 추세고,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은 가정과 같은 분위기보다도 좀 더 노인요양시설화 되게끔 만드는 게 추세죠. 그 반대입니다, 지금 이 내용이. 그래서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는 내용이면은 분명하죠, 이 자체가. 우리가 이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이 노인보건복지 사업 안내 책자를 구체적으로 봐야 돼요.
하나하나씩 다. 왜냐하면 이 내용 자체가 설립 기준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 글자 한 글자, 한 문장 한 문장까지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볼 거니까 여러분들 그거 이제 감안을 하시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은 노인요양 시설로 가려고 하는 추세고, 노인요양 시설은 오히려 시설 같지 않게 가정과 같은 분위기로 가려고 하는 게 오히려 추세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설장 겸직 규정이 있는데 동 건물의 2개소까지 겸직 인정이죠. 그래서 시설장 겸직 규정은 동 사업 안내 개정 이후, 즉 10년 1월 1일 신고하는 시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시설장 변경 사유 발생 시 시설장 각각 배치하여야 한다. 즉 10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한마디로 각 시설에 시설장을 따로 둬야 한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한 군데로 시설장을 한 사람으로 시설장을 뒀던 이 10년 이전의 시설들도 시설장 변경이 있을 때에는 각각 시설장을 채용해야 한다라는 부분이 나와 있는 거죠. 이 내용이 참 중요하죠. 2013년 11월 30일부터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의 침실은 1층에 두어야 한다라고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이 기준이 있기 때문에 침실을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즉 아파트 같은 데 설치하는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은 1층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무조건. 이 법 때문에, 이 규정 때문에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을 아파트에 설치하는 시설은 반드시 1층에 설치하게끔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이라 하면 여기 나와 있죠.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기숙사가 해당을 한다. 공동주택에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고려해서 설치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 이제 이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또는 연립주택이든 다세대 주택이든 이 입주해 있는 모든 분들께, 특히 이제 70% 기준이죠. 그 기준에 해당하는 동의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다. 라는 부분이 이제 또 마련되어져 있죠. 그래서 동의서가 반드시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는 부분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노인복지시설에는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는데,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별표 5에 따라서 소규모 노인복지시설, 즉 300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 노인복지시설도 화재 초기 진압 장비인 간이 스프링클러, 또 자동화재 탐지설비, 또 자동화재 속보 설비를 반드시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12년 2월 5일부터 시행이 된 건데, 그때 당시에 이제 노인복지시설에서 그 화재 때문에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것으로 법이 바뀐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무조건 스프링클러 설치가 필요하다는데, 간이 스프링클러냐 아니면 그냥 스프링클러냐, 그 설치에 대한 차이죠. 여기 나와 있죠. 스프링클러로 설치하는 시설은 바닥 면적의 합계가 600제곱미터 이상은 모든 층에 설치를 해야 한다라는 것으로 되어 있고, 간이 스프링클러나 자동화재 탐지설비, 자동화재 속보설비 같은 경우에는 면적에 관계없이 전체 노인복지시설에 설치 의무화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닥 면적 합계가 600제곱미터 이상은 스프링클러로 가고, 전체적인 그 노인요양 시설들은 무조건 스프링클러랑 자탐, 화탐에 대한 설비를 반드시 갖춰 놔야 한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설치 신고를 할 때 그 소방시설에 대한 그 설치 신고, 설치 필증 있죠? 그 부분이 들어가는 거 지난 저희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죠. 이 부분이 되어 있다는 것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출입문 자동 열림 장치가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즉 이게 이제 자동 개폐 장치죠.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치매 노인의 낙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단의 출입구에 출입문을 설치하고 그 출입문에 잠금 장치를 갖추되 화재 등 비상시에 자동으로 열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또 배회 환자의 실종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외부 출입구에 잠금 장치를 갖추되 화재 등 비상시에 자동으로 열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것이 설치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건데, 이제 담당 공무원분들이 시설의 그 설치 신고를 위해서 현장 점검을 조사를 나왔을 때에 이 내용을 잘 모르시죠. 잘 몰라가지고 자동 개폐 장치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물어보는 데가 아니라 물어보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물론 이제 이 내용을 알고 계시는 분들은 분명히 이 자동 개폐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가를 확인하실 텐데, 이 내용까지도 꼼꼼하게 그 매뉴얼이 있어요. 그 공무원분들께서 나올 때에 각각 지자체별로 정리를 해놨죠. 본인들이 뭐 현장 나가서 체크해야 될 부분 해놨는데 이 내용까지는 들어있지 않은 것 같죠. 그래서 지금 출입문 자동 개폐 장치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으므로 시설을 창업하실 때에는 시설 자체 내에 출입문들의 자동 개폐 장치를 설치를 하셔야 되겠다라는 부분인데, 하나 설치하는데 몇십만 원 하죠. 문제는 뭐냐면은 만약에 이 자동 개폐 장치가 관리가 안 돼서 중간에 선이 끊어졌다. 그러면은 문 안 열립니다, 이거. 그게 문제라는 게 나왔었죠. 이 자동 개폐 장치를 설치할 당시에 설치하시는 분들께서 만약에 이 화재가 나서 화재 난 불로 인해서 그 자동 개폐 장치에 선이 끊어지는 상황이 되면은 문은 안 열린다. 근데 뭐 그런 가능성이 뭐 크게 있을 수 있겠어요. 근데 화재가 크게 났을 때는 또 얘기가 달라지겠죠. 화재가 커졌을 때는 만약에 그 배선을 끊어졌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문은 안 열릴 거고, 더불어서 이게 노후돼서 관리를 안 해가지고 노후된 부분으로 인해서 전선이 끊어졌을 때는 또 문이 안 열릴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동 개폐 장치를 설치해 놓고 그냥 두면 안 되고 이거를 계속 관리를 해야 됩니다. 잘 작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월마다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런 관리가 월마다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고가 벌어졌을 때, 화재가 벌어졌을 때 문이 안 열리는 수가 생깁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셔서 반드시 시설을 설치하는 거, 이거 자동 개폐 장치 설치하는 데에서만 신경 쓰셔서 설치하고 노인복지시설로 설치 신고 받는 부분에만 여러분들이 집중하지 마시고 그 이후에 관리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함께 병행하실 수 있도록 신경 써주셔야 되겠다. 중요한 거는 설치는 제가 그 지난 동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운영 기간의 3%입니다. 설치 신고하는 기간이 3%고 나머지 97%를 운영하는 시간으로 보내야 되는데 그 3%의 기간이 중요한 내용이죠. 물론 중요한 내용이에요. 다 설치해야 되니까. 그러나 운영하는 기간이 97% 기간 내에 추가해서 설치할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인데, 문제는 97%의 그 기간에 해당하는 동안에 관리적인 측면이 매우 중요하겠다. 97%로 거의 20년이에요. 신축으로 간다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꼭 반드시 숙지를 잘 해두셨으면 좋겠다는 부분이죠. 자, 시설 설치에 대한 부지 안내가 나옵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저당권을 설정할 경우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액과, 즉 설정 금액이죠. 설정 금액과 입소 보증금의 합이 건설 원가의 80% 이하여야 한다. 일단은 이 설치를 하는데 보증금 받지를 않기 때문에 요 내용 자체는 빼야 되겠죠. 복지부에서도. 지금 노인요양시설 또는 공동생활 가정을 설치하지도 않았는데 보증금 발생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요 저당권, 즉 설정 금액에 대해서만 이제 확인을 하게 되겠다.
설정 금액 어디서 나타나요? 등기부등본에서 나타나죠. 거기 보면은 설정 금액 되어 있는 부분이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이 설정 금액이 건설 원가의 80% 이하여야 한다. 자, 그런데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의 건축물 용도는 노유자 시설 또는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도 가능하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노유자 시설로 용도 변경을 하든지 아니면 단독주택이든지 아니면 공동주택이든지 이 셋 중에 하나는 속해져야 되겠다. 자, 건설 원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감정평가 기관에서 감정평가액으로 가름한다고 나와 있죠. 그러면 은행에서 받은 그 감정평가액이 결국에는 건설 원가가 되겠다. 그 건설 원가, 즉 감정평가액 대비 설정 금액이 80% 이하여야만 한다라는 부분인데 이 논란이 좀 있죠. 이 80%에 대한 부분이 논란이 좀 있어요. 뭐냐면 거의 80%면은 뭐 이자 감당하기도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좀 낮춰져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를 좀 그런 인식들이 좀 생겨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80%까지는 이게 문제가 있고 이 부분은 좀 낮출 필요가 있겠다. 대략 한 뭐 70%라도 조금 단계적으로 낮춰야 되겠는데, 은행권에서 제1금융권에서 그 대출을 받으시는 분들은 뭐 70% 이상까지도 가지도 않잖아요. 그 이하로 가기 때문에 1금융권의 대출일 경우에는 충분히 이 내용하고는 좀 거리가 있겠지만은 3금융권까지 간다고 했을 땐 얘기가 또 달라지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좀 이 고이자를 쓰는 복지시설일 경우에는 운영에 있어서 굉장히 악영향을 초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좀 줄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시설에서는 대출 없이 사업할 수 있는 내용이 우리나라에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대출을 받기는 받아야 되는데 적정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부분으로 법적인 내용이 좀 정비될 필요가 있겠죠. 만약에 이자로만 상당한 금액이 나간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진짜 시설에서 겨울철에 난방비도 많이 잘 쓰지도 못하는 상황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 자체가 굉장히 시설 운영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법은 80%에 대한 기준은 조금 정비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감정평가액이 하나 이상인 경우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설치 신고 일자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감정평가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의 사용권 설치에 대한 관련인데 사용하려는 토지 및 건물에 선순위 권리자 및 그 밖의 시설로서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않을 것으로 안내가 되어 있죠. 이 규정이 굉장히 좀 큰 걸림돌이 되는 분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을 상가에다 설치하려고 계약을 맺으려고 하시는데 보니까 거기에 건물의 선순위 권리자가 이제 설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그 부분을 풀 수가 없어서 갚을 수가 없어서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을 설치를 못하는 그런 건물들이 많이 있는 거를 볼 수 있었죠. 그래서 선순위 권리자가 설정되어 있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대출을 잡아놓은 부분이 이제 없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되니까 굉장히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을 설치할 수 있을 만한 상가 건물을 찾기가 좀 많이 어렵다라는 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등기 등 법적 대항력을 갖출 것, 뭐 되어 있는 부분이고, 사용권으로 설치하기 위해서는 즉 임대를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세권을 설정하거나 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죠. 다만 전세권 설정의 경우 전세권 설정일이 저당권 설정일보다 앞서 있어야 한다라는 것인데, 저당권 설정일이 대부분 앞서 있죠. 저당권을 잡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사용권으로 설치를 한다. 즉 임대를 받아서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인데 이미 대출을 받아놓은 건축물이기 때문에 저당권의 설정일이 당연히 앞서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설치를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 확정일자는 우선 변제권을 위한 요건일 뿐이지 대항력을 갖추기 위한 요건은 아니니까 이 부분은 인정해 줄 수 없다라고 나와 있는 것이죠. 다만 상가 건물의 사용권으로 설치하는 경우에 전세권이 아닌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 확보를 위한 사업자 등록이 설치 신고 후에 이루어지는 것을 감안, 설치 신고 수리 당시 저당권 등 권리 설정이 없는 경우에도 가능하나 사후 확인이 필요하겠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좀 어렵죠? 예시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시를 적어놓은 거죠. 사용권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즉 임대받아서 설치하고자 하는 토지 및 건물에 전세권 설정 전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설치 불가. 그 다음에 전세권 설정 후에 저당권 등을 설정하면 설치 가능하다. 한마디로 임대차 계약 맺고 설치 신고하고 나서 저당권 설정하는 거는 인정해 줄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부분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그러면 상가 건물의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을 임대받아서 설치할 수는 없는 부분이다. 이게 결론인 거죠. 제일 핵심적인 부분인 거죠. 자, 다음으로 설치 신고 절차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시설 설치 기준 등과 건축관계법령, 또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법한 시설을 갖추어 신고해 주세요 라는 겁니다. 특히 노인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등과 같은 건축물에 설치할 수 없는 다른 시설물의 설치 여부를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서 시설 신고 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그 내용이 이제 요 밑에 나오는 거죠. 노유자 시설, 즉 노인복지시설과 위락시설, 유흥주점 등은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또 공장, 자동차 관련 시설, 정비공장만 해당이 된다고 하죠. 같은 그런 시설들은 우리 노인복지시설과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미리 숙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르고 이런 위락시설이 되어 있는 건축물을 계약하는 경우들이 있으시죠. 그래서는 안 되겠다. 이 내용을 반드시 먼저 숙지를 하시고, 그런 건축물에는 노인복지시설을 함께 설치할 수 없구나 라는 부분을 아시고서 계약을 진행하실 수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노인복지시설과 판매시설 중에 도매시장, 또 소매시장은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없다는 부분도 명기되어 있습니다. 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설치 신고 시 노인복지법 및 소방법상 시설 기준 충족 여부와 관련해서 관할 소방서에서 발급한 소방시설 완공검사 증명서, 한마디로 소방필증이죠. 그거를 제출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설치 신고를 위한 그 교육에서 설치 신고를 위한 서류 목록 그 교육에서 소방시설 완공검사 증명서, 즉 소방필증이 들어있는 부분도 안내를 드렸죠. 자, 여기서부터 또 중요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시설 정원은 연면적을 1인당 점유면적, 즉 입소정원 10인 이상의 노인 요양시설은 1인당 23.6제곱미터, 그리고 공동생활 가정은 20.5제곱미터로 나누어서 산정하는데, 개별 침실당 입소자 1인의 점유면적, 즉 6.6제곱미터 2평을 확보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1인당 먼저는 연면적으로 23.6제곱미터와 또는 20.5제곱미터, 즉 10인 이상 시설은 23.6제곱미터, 10인 이하 시설은 20.5제곱미터로 곱하기 인원수로 먼저는 정원을 산출한다 이거죠. 예를 들어 9인 공동생활 가정이다. 그러면 9인 곱하기 20.5제곱미터가 되겠죠. 그게 최소 9인 시설의
연면적이다. 거기에 침실을 1인당 2평씩 해서, 즉 6.6제곱미터씩 해서 9분의 침실이 설치가 되어야 한다. 그 공간 안에 결론적으로 2, 9, 18, 18평이 되겠죠. 6.6 곱하기 9분에 해당하는 면적이 되겠죠. 글씨가 조금 작은 것 같아서 조금 키웠습니다. 자, 다만 노인요양시설 안에 치매 전담실을 두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요즘 정부에서 미는 게 이 치매 전담실이죠. 국가 치매 책임제라고 해서 나와 있어서 멘트를, 그 문구를 보니까 더 재밌더라고요. 치매 걱정 없는 나라. 참 좋은 것 같아요. 치매 걱정을 안 할 수 있나요? 그리고 치매 걱정 없는 나라기보다는 치매를 예방하는 나라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치매로 안 되게끔 하는 게 먼저다 라는 부분이고, 이 치매 전담실에 대해서 얘기할 부분이 많죠. 그 법을 그냥 손쉽게 바꾼 적들이 지금 많아요. 치매 전담실에 대해서 노인복지법에서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 다 무시하고 차치하고 그냥 일단은 막 바꿔라. 그냥 일반 노인 요양 시설에 기준하는 수준으로 기준을 낮춰가지고 막 바꿔라. 지금 이렇게 안내하는 것 같죠? 후에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바꿀 때에는 문제가 됐던 거 많죠. 이런 그 이력들이 있죠. 예전에 조건부 시설, 국법 시설, 현행법 시설, 차별성에 대한 문제도 있고, 차별성이라기보다는 평등성의 문제죠. 그런 문제도 있고, 그간의 여러 케이스들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볼 수 있었는데, 치매 전담실도 이제 일종의 그런 것 같아요. 미봉책 같은 느낌? 뭔가 이 제대로 된 제도를 갖춰놓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치매 전담실을 설치를 잘 안 하니까, 그 전체적으로 정부에서는 치매 전담실을 미는 상황인데 안 되니까 그 규정들을 다 그냥 빼버리고 일반 요양원에서도 손쉽게 치매 전담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가는 부분이, 이게 좀 맞는 건가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죠. 그리고 그 안에 공간들을 보면은 좀 기능 공간으로서 어르신들이 생활하는 쪽에 초점을 두는 부분이 좀 아닌 것 같은 생각도 들고, 더불어서 치매 어르신들만 별도로 모아놓는다? 지금 이제 시설에 계신 분들 중에 치매 아니신 분들이 어디 계신가요? 거의 대부분들이 일정 부분의 치매를 안고 시설에 들어오고 계시는 상황인데, 치매 전담실이라는 부분으로 가기보다는 지금 있는 일반 요양원에 대해서 인력을 좀 더 강화하고, 치매로 판정이 되어 있으신 어르신들에 대한 어떤 그 노인 요양시설 자체의 기능 공간에 좀 쾌적함, 또 어떤 추가 공간에 대한 설치, 그런 부분들이 좀 안내가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걸 완전히 법을 싹 바꿔가지고 치매 전담실을 두는 쪽으로 해버리니까 혼란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다라는 거죠. 어쨌든 지금 뭐 의견을 제시해드리기보다는 요 나와 있는 내용을 저희가 살펴봐야 되니까, 치매 전담실 1실당 정원은 12명 이하로 할 것을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당 연면적이 15제곱미터 이상의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죠. 그 다음 치매 전담실을 포함하여 입소 정원이 30명 이상으로 무조건 설치가 되어야 한다. 또 노인 요양시설 내 치매 전담실 및 치매 전담형 노인 공동생활 가정의 경우에는, 요양자 빠진 거 아닌가요 혹시? 치매 전담형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의 경우에는 1인실을 1실 이상 두어야 하는 것으로 나와 있죠. 자, 그런데 치매 전담형 기관 시설 기준 개정 사항이라고 나와 있어요. 보시면 치매 전담형 기관 시설 기준 개정 사항,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4월부터 시행 예정이고, 다만 국공립 치매 전담형 시설을 신축하거나 시행규칙 시행 당시 국공립 시설에서 운영 중인 치매 전담실의 경우에는 종전 기준을 적용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내용부터 보시죠. 종전에는 요양시설 내 치매 전담실 1실당 정원은 12명 이하로 한다. 그리고 1인당 15제곱미터 이상의 공간을 확보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 개선을 어떻게 했어요? 일실당 정원을 16명 이하로 해라. 왜 이렇게 했을까요? 넓혀준 거죠, 이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일실에 대한 부분이 일반 요양원들이 이 치매 전담형으로 바꾸기 위한 적절한 수준이 어느 정도일까를 논의해 부분으로 해서 이거를 변경시켜 준 거죠. 그 다음에 치매 전담실 내 1인당 면적 기준에 대한 15제곱미터를 삭제해 버렸기 때문에 이 공간 확보하라고 한 것 자체를 삭제해 버렸으니까 이제 더 그 기준이 완화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치매 전담실로 바꿀 수 있도록 좀 쉽게 바꿀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설 전체 1인당 면적 기준 23.6제곱미터는 당연히 지켜야 한다 라고 나와 있는 거고요. 이번에 요양시설은 치매 전담실을 포함해서 입소 정원이 30명 이상이어야 한다라고 했는데 개선을 해버렸죠. 어떻게? 30명 미만 시설도 치매 전담실을 설치할 수 있다. 즉 누구나 다 해라. 이제 많이 열어주는 게 확실하게 보이죠. 하도 안 하니까 이제 다 열어주는 거예요. 종전에는 요양시설 내 치매 전담실과 치매 전담형 공동생활 가정은 1인실을 꼭 1실 이상 설치하도록 했는데 이거를 시설 자율로 선택에 맡겨버렸습니다. 한마디로 다 삭제한 거죠. 이거 삭제하고 이거 삭제하고 이거 삭제하고 그죠? 이건 원래 있었고 그러니까 빼고 결론적으로는 12명에서 16명 이하로 할 수 있게끔 넓혀준 거죠. 그랬기 때문에 뭐 일반 요양원들이 바꿀 수 있게끔 하는 데에 크게 장애가 되는 부분들을 다 없앴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치매 전담실하고 일반 요양원하고 무슨 차이냐 이런 거죠. 물론 이제 인력에 대한 차이를 말씀을 하시겠지만은 그 부분은 그 부분이고 시설 기준으로 봤을 때의 얘기죠. 그래서 이 치매 전담형에 대한 의견들이 많이 분분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판단하시기를 안내를 드리고 치매 전담실 내 침실은 치매 노인이 과거 기억을 회상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개인 물품 등을 위한 수납 공간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이건 뭐 일반 요양원에서 다 있는 내용이죠. 과거 기억을 회상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요 말에 요 문구가 이제 중요한 내용인데 어르신들이 과거 기억을 회상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이제 이거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법적으로 과거 기억을 회상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개인 물품을 둘 수 있게끔 수납 공간을 둬라. 수납 공간 두는 거는 이제 어르신들 물품이 있기 때문에 둬야 되는 건 사실인데 자, 인테리어적인 측면에서 또 시설의 그 환경적인 측면에서 어르신께 과거 기억을 회상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이 과연 어떤 것일까? 뭐 이게 소품일까? 아니면 프로그램일까?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기억 수첩 같은 것들 참 좋은 것 같아요. 옛날에 사진들을 가족분들을 통해서 많이 받아가지고 어르신들과 같이 옛날의 그 추억의 사진을 보면서 본인의 앨범을 만들어가는 그런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앨범을 만들더라도 뭐 어디 그냥 1,000원짜리 공책에다가 붙이실 거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앨범도 멋들어지게 만들어야 되겠죠. 한 2만원짜리, 3만원 정도 하는 되는 그런 앨범, 수첩처럼 되어 있는 고급스럽게 되어 있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이런 것들 하는 시설 있습니까? 없죠? 2만원, 3만원 들여서 앨범 만들어 주실 수 있어요? 안 하시잖아요. 노인요양시설. 왜 안 하는 겁니까? 문제가 있죠. 왜 안 하는 거냐? 하루 수가가 6만원이에요. 딱 6만원 정해져 있는데 굳이 6만원 안에 내가 프로그램을 뭐 앨범 만들어 드리는데 2만원, 3만원 쓸 내용이 되겠냐 이거죠. 안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 프로그램을 할 때 이 내용 또 여기서 길어지면 시간 더 가는데 이제 이 내용 이거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니까. 자, 제가 말씀드린 이 기억 회상에 어르신 추억 앨범 만들어 드리는 내용이 있다. 그 앨범 만들었는데 앨범 자체가 2만원, 3만원 한다. 1인당. 그러면 공동생활 가정에서 9분만 하더라도 3만원씩 잡으면은 3, 9, 27만원이에요. 27만원의 프로그램 비용 들여가지고 어르신의 소중한 기억을 만들 수 있는 추억 앨범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안 만든다는 거잖아요. 왜 안 만들어요? 하루 수가가 6만 원이에요. 6만 원인데 6만 원 안에서 내가 꼭 해야 될 부분만 하면 되지. 굳이 프로그램을 추억 앨범 만들기라고 해가지고 3만 원 들여서 앨범 만들어 드릴 필요 있겠냐? 왜 굳이 돈을 더 쓸 필요 있냐?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게 지금 장기요양 보험 제도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그러면 추억 앨범 만들기라고 해서 앨범에 대한 비용을 보호자분들께 청구하실 거예요? 그거 장기요양보험법의 위법입니다. 거기에 나와 있죠. 실비로 받는 것은 비급여에 해당하는 부분을만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지금 이 프로그램의 재료비 같은 경우에는 이 수가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6만 원 안에. 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6만 원 안에 3만 원짜리 앨범 만들어 드리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나라 이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문제가 이제 이런 데 발생하는 거죠. 이런 과거 기억 회상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할 수 없게끔 법적인 부분이 되어 있다. 이 자체가 문제가 큽니다. 자, 이어서 또한 치매 전담실은 다음과 같이 구분해서 침실 면적의 기준을 달리해야 되는데 가형 같은 경우에는 1인실이 9.9제곱미터 이상, 그리고 2인실이 16.5제곱미터 이상, 그리고 3인실이 23.1제곱미터 이상, 그리고 4인실이 29.7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되지만이 이게 가형이다 라고 했는데 이 기준은 뭔가요? 어디서 나온 기준인지도 뭐 모르겠고 일단은 그렇게 하라니까. 그럼 1인실 같은 경우에는 3평이네요. 그럼 2인실 같은 경우에는 몇 평일까요? 16.5제곱미터를 나눠볼까요? 16.5 나누기 3.3 하면은 5평입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2인실을 일반 요양원에 설치할 때 화장실 포함해가지고 대략 한 5.5제곱미터 정도 가죠. 5.5제곱미터 좀 이상. 6제곱미터? 6제곱미터네. 6평 정도 가죠. 지금 16.5제곱미터면 5평이에요. 5평에 2인실 둔다? 솔직히 뭐 좋은 내용은 아니죠. 자, 재밌는 거는 이 내용이에요. 1인실이 3평 이상입니다. 3평에다가 1인실 해두래요. 그 무슨 감옥이지 3평짜리 방에다가 해놓으면 그 되겠습니까? 3평짜리 방이라기보다는 1인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혼자 쓰는 방이잖아요. 혼자 쓰는 방 같은 경우에 어르신이 1인실 같은 경우는 화장실도 넣어드리죠. 그럼 화장실까지 포함해서 1.5평에다가 침대 넣고 하고 그러려면 못해도 5평인 게 1인실이에요. 그죠? 1인실에 못해도 5평인데 2인실을 5평을 두고 가는 상황이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나왔는가 싶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굳이 이걸 뭐 표현을 했나라는 내용이 들기도 하고 알고 한 건가 싶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이분들이 그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그 면책이라고 표현하면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이분들이 또 그 합리적인 이유를 댈 수 있는 부분이 이상이다라는 것이죠. 이상이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 이상 설치하라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답이 없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그럼 이상이면은 3평까지도 지금 설치를 하게끔 해준다는 건데 3평 안에서 치매 어르신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타진이 될 필요가 있겠다. 나형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1인실 9.9제곱미터 이상이고 다인실의 경우에는 입소자 1명당 6.6제곱미터 즉 2평을 확보를 하도록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니까 9.9에다가 6.6을 더해 볼까요? 9.9 플러스 6.6 하면은 16.5제곱미터네요. 그럼 이 내용이나 뭐 특별한 차이가 없는 거잖아. 자, 나형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9.9에다가 지금 여기 보시면 다인실의 경우에는 입소자 1명당 6.6제곱미터 이상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자, 9.9 플러스 6.6을 해보면 2인실 같은 경우에는 16.5하고 동일한 거죠. 자, 그 다음에 9.9 플러스 6.6에다가 13.2가 되죠.
두 분을 더한다고 하면은 13.2를 더하면 23.1제곱미터 이 내용이 되죠. 그 다음에 9.9 플러스 3분이다. 그러면 6.6 곱하기 3명 곱하기 3분 하면은 19.8제곱미터 플러스 9.9제곱미터를 하면 29.7제곱미터가 나오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한 평 더 큰 거네요. 그죠? 만약에 4인실이라고 했을 때에는 한 평 더 큰 거고, 여기도 한 평 더 큰 거고, 여기도 한 평 더 큰 거고. 왜냐면은 1인실, 침실이 1인실이 지금 3.3제곱미, 6.6제곱미터씩 하게끔 돼 있잖아요. 두 평. 그렇기 때문에 9.9제곱미터면 한 평 더 늘린 거잖아요. 그래서 치매전담실의 침실을 한 평씩 더 늘린 거다. 그럼 가형하고 나형의 차이는 뭐냐 이거죠. 없다라고 보여질 수 있겠죠. 왜냐? 자, 계산했잖아요. 9.9제곱미터에 다인실의 경우에는 입소자 한 명당 6.6제곱미터 이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결론적으로 나형으로 한다고 했을 때 2인실은 9.9 플러스 6.6이에요. 그럼 결국에는 16.5제곱미터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나 무슨 차이예요? 또 9.9제곱미터에 3인실로 가려고 하면은 당연히 13.2제곱미터를 더하면 23.1제곱미터예요. 이거나 무슨 차이예요? 가형이나 나형이나. 죄송합니다. 이런 거 말씀드려가지고 여튼 뭐 그런 부분이니까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시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는 것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합승욕 침실 1실의 정원은 4명 이하여야 한다는 것은 기본이죠. 자, 그렇게 내용이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시간이 이번 영상이 40분이 넘어가는데 우리 잠깐만 조금 쉬었다가요 2부로 다시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만 잠깐 쉬었다가 다시 영상을 시청하시죠.